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론입니다. 오늘은 제2장 시장기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시장기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커피를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비록 부동산 경제론 강의지만 날마다 우리가 마시고 있는 커피로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서요. 커피를 소비하는 사람은 돈을 주고 사서 마시면 되고, 커피를 공급하는 사람은 그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게를 차리고 장비를 갖추고 저렇게 노동을 투입해서 커피를 내려야 합니다. 그 두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요 곡선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가 바로 수요 곡선이죠. 디맨드를 줄여서 D라고 보통 수요 곡선을 표현하는데요. 가격이 비싸면 적게 소비하고 가격이 저렴하면 많이 소비한다 하는 뜻에서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가격에서 출발하지 않고 수량에서 출발해서 수요 곡선을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목적은, 다시 말해서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목적은 효용을 얻기 위해서죠. 경제학에서는 이 utility라는 말을 번역해서 효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건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소비자가 얻는 만족, 행복,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커피를 하루에 여러 잔 마시면서 얻는 그렇게 누적되는 총 효용, total utility에 대해서 한번 보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첫 잔을 마십니다. 잠에서 깨서 마시는 첫 잔, 그 커피는 참 맛있죠. 그때 우리는 상당히 큰 효용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잔을 더 마셔보죠. 이때도 물론 효용을 얻습니다. 하지만 첫 잔만 못하죠. 그죠? 그리고 세 잔, 네 잔, 다섯 잔, 커피의 소비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총 효용은 계속 늘어나긴 하는데 마지막 한 잔이 주는 추가적인 효용의 크기는 계속 줄어듭니다. 보통의 재화와 서비스는 대부분 그렇죠.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증가는 하지만 점점 그 증가폭이 줄어드는, 그걸 우리가 체감 증가라고 하거든요. 소비량이 커질수록 총 효용은 체감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모양을 좀 더 우리가 잘 포착하기 위해서 토탈 유틸리티가 아니라 마지막 한 잔이 주는 추가적인 효용의 크기를 나타내는 한계 효용으로 그래프를 많이 그립니다. 여기서 이 한계라는 말은 영어로 marginal을 번역한 건데요. 이 marginal 또는 한계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경제학에서는 토탈보다는 marginal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첫 잔이 주는 marginal utility의 크기, 그건 이 노란색이죠. 그걸 여기다 그리고 둘째 잔이 주는 추가적인 utility의 크기, 그 녹색을 또 여기다 그리고요. 그렇게 해서 마지널 유틸리티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더 마시기 위해서 돈을 지불한다면 지불 의사가 있는 그 금액의 크기는 무엇에 비례할까요? 바로 그 마지막 한 잔이 주는 이 마지널 유틸리티의 크기에 비례할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는 마지널 유틸리티에서 가격으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그래프의 모양은 이 마지널 유틸리티의 모양과 흡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런 새로운 그래프들을 계속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제일 먼저 무엇을 봐야 하냐면 가로축은 수량이고 커피 몇 잔, 그죠? 세로축은 이 그래프는 토탈 유틸리티구나. 이 그래프는 마지널 유틸리티구나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그래프의 모양을 봐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널 유틸리티의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수요 곡선의 모양을 도출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만약에 시장에서 어떤 균형에 의해서 커피가 PE라는 가격에 QE라는 수량만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면 이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 또는 소비자는 어떤 이득을 얻을까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까지 커피를 사 먹을 때 커피 파는 사람이 당신은 오늘의 첫 잔이니까 돈 많이 내세요. 효용이 크니까.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잔이니까 돈 조금만 내세요. 효용이 작으니까. 그러지 않죠. 시장의 균형에 의해서 형성된 어떤 가격으로 우리는 아침부터 커피를 사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잔을 마실 때 이때 소비자가 지불을 할 수 있는 최대 금액, 지불 의사 금액은 이렇게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잔부터 이 가격에 마실 수가 있죠. 둘째 잔을 한 잔 더 소비한다고 할 때
첫 잔만 못해도 이 정도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어요. 하지만 역시 또 PE라는 가격에 마실 수 있죠. 그래서 QE만큼 소비할 때까지 소비자는 계속 이득을 얻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비자 잉여라고 합니다. 이 지금 한 잔의 폭을 촘촘하게 그려보면 소비자 잉여라는 것은 결국 수요 곡선과 가격 균형선 사이에 이 삼각형의 면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소비자 잉여, consumer surplus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급 곡선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공급 곡선의 모양은 수요 곡선과 반대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기로는 커피의 가격이 싸면 적게 공급하고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공급자들이 너도 나도 공급하기 때문에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배웠습니다. 맞는 얘기인데요. 이걸 역시 또 수량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적은 뭔지 알겠죠? 소비자 잉여와 마찬가지로 공급자 잉여를 이해하기 위해서죠. 공급자, 그러니까 생산자의 목적은 뭔가요? 커피를 팔아서 이윤을 많이 남기는 거죠. profit. 근데 이 이윤을 구성하는 것은 내가 커피를 얼마에 팔아서 그 커피 만드는 동안에 든 비용들 다 제하고 남는 게 이윤이잖아요. 그 이윤을 극대화하는 건데 커피의 가격이라는 것은 어차피 내 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생산자 입장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죠. 코스트. 그래서 커피를 만들면 만들수록 비용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한계 비용이겠죠. 그걸 이해하는 게 공급 곡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먼저 비용으로 바로 접근하기 전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내가 생산 요소를 얼마나 투입을 하면 실제로 커피를 몇 잔이나 생산할 수 있는가 하는 게 먼저 중요해요. 이 왼쪽 상단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가로축은 이제 L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생산 요소를 말합니다. 생산 요소는 지난 시간에 토지, 노동, 자본 등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 중에서 경제학에서는 뭐 그런 생산 요소들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주로 노동을 얘기합니다. 레이버의 약자를 써서 주로 L로 표현하는데요. 대부분 경제학 책도 그렇고 제 강의도 그렇고 이 L이라고 표현하면 저게 노동의 약자인데 생산 요소를 다 대표하는 거다. 뭐 토지라 생각해도 되고 자본이라 생각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커피를 생산할 때 거기에다가 사람을 많이 투입을 하면 할수록 커피가 얼마나 많이 생산될까? 이건 지금 토탈 퀀티티의 약자입니다. 총 생산량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걸 나타낸 그래프가 바로 요거예요. 이 토탈 퀀티티 그래프는 증가는 하는데 역시 체감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백지장도 만들면 낫다고 혼자서 만드는 것보다 둘이서 만들면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죠. 뭐 그렇게 사람을 투입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생산 요소를 더 많이 투입할수록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그게 일정 수준 이상 많이 투입을 하게 되면 사람이 많아지면요. 점점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 중에 노는 사람도 생기고 아픈 사람도 생기고 그러면서 예전에는 한 명 더 투입하면 양이 확확 늘어났는데 생산량이 그 뒤부터는 한 명을 더 투입해도 늘어나는 양이 예전 같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총 생산 곡선이 점점 이제 체감 증가하게 됩니다. 요거를 한계 생산, 마지널하게 이제 그려보면 역시 우하향하는 직선이 되겠죠. 이렇게 생산 요소를 추가적으로 투입을 할 때 그 한계 생산이 점점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총 생산량이 극대가 되는 점은 이 한계 생산이 0이 되는 바로 이 점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현재까지는 가로축은 생산 요소이고 세로축은 생산량입니다. 아직 비용이 아니에요.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비용 곡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양만큼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제 투입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을 얼마나 많이 투입을 하는가 또는 생산 요소를 얼마나 더 투입을 하는가는 곧 비용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용 곡선의 모양을 도출하려면 이 두 축을 서로 대칭되게 뒤집으면 되겠죠. 그래서 생산량인 퀀티티를 이제 가로축으로 놓고 이 레이버로 대표되는 코스트, 총 비용, 이제 토탈 코스트겠죠. 이걸 세로축으로 놓으면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이 그래프를 대칭시켜서 뒤집어 놓은 모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양만큼 계속 더 추가 생산하려면 처음보다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코스트를, 더 많은 노동을 투입을 해야만 이전에 생산했던 간격만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총생산 자체가 체감 증가하니까. 그죠? 뒤집으면 이 그림 됩니다. 요거 가지고 마지널 코스트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역시 얘랑 반대되는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한계 비용은 체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양을 생산하고 싶으면 더 많은 한계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커피 한 잔을 추가적으로 더 만들기 위해서는 이전의 한 잔보다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한계 비용 체증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공급곡선은 이 중에서 무엇과 닮았을까요? 그렇죠? 마지막 한 잔의 커피를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데 드는 그 비용만큼 공급자는 또는 생산자는 가격을 더 올려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공급곡선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요, 소비자 잉여와 똑같은 현상이 여기서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을 처음 만들 때 공급자는 요 가격이면 공급할 의사가 있었죠. 하지만 시장에서 PE라는 가격으로 아침부터 거래가 되죠. 그래서 이만큼 공급자는 이득을 얻습니다. 두 잔, 세 잔 마찬가지죠. 똑같은 논리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선과 공급 곡선 사이의 저 삼각형의 면적만큼 생산자도 잉여를 얻습니다. 서플러스. 저렇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라는 것이 저런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은 가격에서 출발하는 방식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수량으로부터 출발하는 좌측에 있는 저 4개 그래프와 같은 논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배운 설명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요 공급 곡선의 모양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상당히 달라져 있습니다. 일단 잉여의 이야기를 접어두고 시장 균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림이죠.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가지는데 이때 두 선이 만나는 점에서 시장의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이제 외우듯이 배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중앙의 교점, 그러니까 시장의 균형점은 뭐 그냥 우연히 만난 점이 아니고 시장에서 거래가 저 점에서 벗어나 있으면 저 점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점이다 하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수요자의 특성이 이렇고 공급자의 특성이 이렇다면 그 커피 시장이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그 가격이 PE, 수량이 QE만큼 거래되게 된다. 만약에 여기서 벗어나서 거래되고 있다면 그쪽으로 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균형의 안정성이라고 말합니다. 저 점으로 계속 간다고 해서요. 만약에 저 점에서 시장이 벗어나 있다고 보죠. 어떠한 이유로 가격이 PE보다 낮은 P1으로 지금 거래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낮은 가격에서는 공급자는 요만큼만 생산하려고 하는데 수요자는 훨씬 많은 소비를 하려고 하죠. 그러면 더 많은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커피를 주세요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공급자는 점점 가격을 올려받으면서 이 점을 향해서 가게 될 겁니다. 더 생산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수요 초과에 의한 가격 상승이고요. 만약에 반대로 가격이 훨씬 높다면 그때는 공급자가 더 많이 공급하려 하기 때문에 점점 이제 가격이 내려갈 겁니다. 공급 초과죠. 수요가 모자라니까. 이렇게 가격의 이탈뿐만이 아니고 수량이 이탈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유로 QE보다 낮은 Q1만큼 밖에 커피가 거래되고 있지 않다면 저 거래량에서는 수요자가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커피를 더 생산하겠죠. 공급량이 많아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거고요. 그래서 시장에 별다른 제약이나 또는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없다면 만약에 이 균형점에서 벗어난 위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의 의미는 이 점의 의미는 이 가격에 이 수량만큼 커피가 거래되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만약 현 상태가 이렇다면 가만히 놔둬도 이 점으로 가게 된다 하는 거죠. 저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안정적 시장 균형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의 이동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가격과 수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수량이 변하면 가격이 어떻게 변하고 가격이 변하면 수량이 어떻게 변한다 하는 것은 이 곡선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지만 그것 외의 변수가 변할 때 그 모양은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으로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저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나 수량이 변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커피를 마시는 인구가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브랜드의 커피가 국내에 들어와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다든지 기존에 있는 가격과 수량 이외의 이유로 수요가 확 증가했어요. 그렇게 되면 수요 곡선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곡선이 예전보다 이거는 지금 위로 이동한 케이스겠죠. 그렇게 되면 원래 있던 균형점보다 새로운 균형점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의 의미는 가격은 올라가고 수량도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요 곡선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화와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변화를 여러분들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건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유로 공급량이 늘었어요. 커피 생산이 갑자기 풍작이 돼서 커피가 막 엄청 많이 공급이 된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은 하락하고 수량은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네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지금 보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새로운 균형점이 어디서 형성되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커피를 가지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알아봤는데요. 커피는 아침에 일어나면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잔을 소비할 수 있는데 그런 형태로 부동산을 이해하려면 이게 잘 안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산과 소비의 주체는 꼭 한 사람의 개인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가구, 여러분과 같은 대학생 집단,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집단으로 수요자를 이해한다면 그들이 소비하는 주택의 총량, 한 채, 두 채, 세 채, 이런 것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요. 또 한 사람이나 한 가구를 단위로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주택을 예로 들면 꼭 그것의 단위를 한 채, 두 채로 셀 필요 없거든요. 주택을 면적으로 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스튜디오 타입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주택의 소비를 늘리고 싶다 그랬을 때는 좀 더 면적이 넓은 주택으로 이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면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한 사람의 주택에 대한 수요량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런 측면을 또 이해할 수도 있겠죠. 어떠한 방식이 됐던 커피를 통해서 살펴본 수요 공급 곡선의 기본 원리는 커피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주택, 오피스 등등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유사하게 다 적용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음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